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진만입니다. 자, 이번 2024년도 4회차 2024년도 6월달 시험을 근거로 해서 만든 모의고사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은 조회수가 좀 낮아요. 회의관리 2급보다는 조회수가 좀 낮은 편인데 회의관리 1급하고 재경관리사하고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관리 1급 뭐하러 하냐, 중견기업에도 못 들어가는 이 자격증을 왜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어떤 분은 이 군대의 이 병가를 위해서 이제 회의관리 1급을 합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진급시험 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또 회의관리 1급을 준비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결코 만만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재경관리사를 위해서 약간 좀 도움닫기 정도는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재경관리사는 IFRS 기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GAAP 기준으로 나오는 회의관리 1급하고 2급하고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배우지 않았거나 배웠는데 회의관리 1급을 합격하고 재경관리 준비한다 이러면은 그래도 재무회계 쪽하고 세무회계 쪽은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부분도 이제 새로 배워야 될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고 재경관리사까지 한번 합격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파트 회의관리 1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의 내용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는요, 공개 문제 2022년도에서도 몇 번 출제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역사적 원가주의 위주로 진행한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요, 그 공정가치 기준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가치가 이제 변동되는 공정가치 기준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요, 취득하면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이제 금액 변동 없이 이제 그대로 그냥 보수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 회계 처리 기준이다. 입니다. 맞습니다. IFRS는요, 그 시가 기준으로 이제 많이 적용을 해야 되는 공정가치 이제 그런 이제 재평가라든지 그런 걸 쓰다 보니, 원칙 중심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FRS는 원칙 중심이 이제 많이 이제 그 해가지고 도입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반 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뭐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요, 독립적인 재무제표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본점과 지점을 이제 통합을 해서 뭐 쓰긴 하겠지만 연결 재무제표까지는 쓰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본 지점을 이제 합쳐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때려넣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일반 기업 기준이고, IFRS는요, 본 지점과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 재무제표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중소기업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최소 중견이라든지 상장 중견, 그 다음에 대기업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이제 중견기업에 취업을 할 때는 연결재무제표를 이걸 보는 걸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어려워해요. 회계팀 들어가면은. 그래서 적응하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바뀌어 있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일반 기업에게 기준은 국내에서만 적용하고 국제에게 기준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일반 기업에게 기준은 K갑이라 해가지고 이제 K가 코리아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쓰는 기준이고요. 국제에게 기준은 I가 영어로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파이낸셜 해가지고 했어요. 잘 까먹었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 IFRS는 이제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데 제가 이제 대구대학교 수업을 들었을 때 소교수가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모 교수가 IFRS는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1001호부터 해가지고 이제 몇 호가 이렇게 엄청 많아요. 예전에는 국제기기 기준 초기에는 몇 호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니까 많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게 KIFRS로 부르잖아요. KIFRS는요 한국 채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호가 다 있으면은 그 다 쓰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이걸 끄집어내서 채택하고 이걸 끄집어내서 한국에 쓰고 이걸 끄집어내서 한국에 써요. 근데 대학원이라든지 석박사 학위를 제가 얘기는 이제 듣기로는 IFRS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 인식 기준이 전 세계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인식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인도는 이거 쓰고 방글라데시는 이거 쓰고 그다음 인도네시아는 이거 쓰고 그다음 중국에는 이거 쓴다 해가지고 수익 인식 기준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국의 입맛에 만든 것만 수익 인식 기준을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게 KIFRS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지만 통용되는 이제 그걸 다 쓰지는 못하니 한국에서만 따로 채택하는 게 KIFR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사는 영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내용 중 해당하는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정보 이용자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나왔고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면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뭐죠? 그렇죠. 비교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의 재무제표는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의 차이를 나누게 된다.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의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일정 시점이라고 하면은 손익계산서하고 자본변동표하고 현금흐름표 이렇게 있죠. 일정 시점. 근데 주석은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이거는 이제 부연 설명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요. 일정 기간은 재무상태표를 뜻하죠. 그래서 다음에 설명하는 재무제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동태적 보고서다. 동태적 보고서는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보고서라고 부르고요.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태적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세 개 중 하나겠죠. 그 다음에 이미 답이 나왔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경영성과는 회사의 성적표죠.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보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죠. 3개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회계는 측정 기준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제 측정 가능성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각각 책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회계는 신뢰가 높고 측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효익 및 의무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효익이라고 얘기하면은 자산이고요. 의무라고 하면은 부채를 뜻하죠. 그래서 다음 문제 중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매도하는 증권.
평가할 때 뭘로 해요? 그렇죠. 측정 기준의 공정가치. 취득할 때 뭘로 해요? 측정 기준의 공정가치. 시가를 뜻하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계정 과목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계정 과목 만기 보유 증권은요, 취득 당시에 이제 우리는 현재 가치를 이제 이용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12월 말일에는 어떻게 해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하면은 삼각구원가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임대보증금 측정 기준의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 아니죠. 유효이자율법은 이자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데 임대보증금은 사실 그냥 일부러 그냥 넣은 건데 이거를 측정 기준으로 하면은 뭐 그냥 뭐 취득 발생 시 뭐 그냥 금액 아니겠어요? 뭐 그냥 취득 시라고 그냥 적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뭐 적은 거라. 그래서 이건 아니고 계정 과목의 상품 매입 현행 가치죠. 그렇죠. 내가 취득했는 금액. 그럼 3번도 어찌 보면은 취득 금액이니까 이것도 현행 원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그 다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 시 수수료 비용 포함합니다. 포함합니까?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했을 때 수수료 비용 맞다 하면 틀려요. 아니죠. 그렇죠. 수수료 비용은 별도 처리입니다. 이거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심하면 이 문제는 틀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문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게 딱 길을 딱 걷다 보면은 뭐 물 웅덩이 같은 게 있잖아요. 물 웅덩이를 보면은 그냥 피해서 그냥 지나가면 되죠. 근데 물 웅덩이를 내가 밟았어요. 어떻게 돼요? 아이씨 이러면서 신발 다 젖고 양말 다 젖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함정카드인 거죠. 함정카드가 많아요. 은근히. 근데 그 함정카드를 빠지는 것도 능력인데 이거를 확실히 배우지 않으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닙니다. 수수료 비용 포함시키면 안 돼요. 별도예요. 그 다음에 2번 취득 시 목적에 따라 지분증권, 채무증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전산회계하고 전산세무회계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분증권, 채무증권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단기매매증권, 매도하는 증권, 만기보유증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회의관리는 약간 포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로 많이 묶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맞죠. 그럼 여기에 만기보유증권도 같이 넣어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못하는 권리는 없어요. 선택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 지분증권인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할 수 있다. 지분증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죠. 지분법 이익이라고 있어요. 단기 순이익의 해가 얼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지분법 해가 비율만큼 해가 잔고 반영할 수 있는 거 맞죠? 있죠. 평가라기보다는 근데 이게 좀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지분법 이익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채무증권은 결산 시 삼각후 원가로 처리한다. 그렇죠. 만기보유증권은 삼각후 원가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었죠. 4번 문제하고 아까 그 얘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작성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입니다. 그럼 이거는 5가지의 재무제표를 묻는 문제가 되죠. 특정이 있는 거를 묻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한번 봅시다. 재무상태표는 유사한 계정 과목을 별도로 하여 표시할 수 있다.
유사한 계정 과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 계정 과목에 그 유사한 경우에 그 통합 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계정 과목과 유사한 경우 계정 과목을 통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항상 제가 모의고사 때 얘기하는 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있으면은 뭐예요? 그렇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죠. 재무제표는요. 제출용이 있고 보고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고용이에요. 보고용은 이제 외부 공표되는 거고 제출용은 내부에서만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유사한 이제 가는 경우 통합 처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사한 거는 다 묶어서 처리를 하는 거고 그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하나를 묶어버리라든지 뭐 그런 내용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표시하는 게 아니고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총익, 영업이익, 세전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구분계산 원칙이죠. 맞죠? 그 다음 3번. 자본변동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구분 표시한다. 맞죠? 등이라고 하면은 몇 개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만이라고 하면은 틀리고요. 무슨 등이라고 하면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다음 4번 현금흐름표 영업활동이 현금흐름인 경우 간접법 중 선택하여 작성한다. 이건 선택이에요. 강제가 아니고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유동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유동자산이에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따로 묻는 게 아니고 유동자산이라고 하면은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을 둘 다 해가지고 봐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유동자산 임금만 찾으면 돼요. 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유동자산, 선급비용, 유동자산, 단기차입금, 부채, 선수수익, 부채, 제품, 재고자산, 유동자산, 원재료, 유동자산, 재고자산, 사채, 부채, 임차보증금 뭐예요? 비유동자산. 아니죠. 그러면은 유동자산 임금 몇 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선급 비용, 그 다음에 제품, 원재료 이 네 가지가 돼요.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예요? 70만원에다가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50만원에다가 다시 그 다음에 50만원에다가 25만원을 더해주면 되죠. 얼마? 195만원이에요. 그러면 유동자산 계산금액 얼마? 195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7번에다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2023년 9월 19일 주식회사 DF에 제품 500만원을 매출하였고 2024년도 1월 14일 주식회사 DF는 대표자가 사기로 구속되어 해소불능이 됩니다. 2024년 10월 11일 주식회사 DF는 대손 처리하였던 500만원 중 350만원을 회수하였다. 대손 충당금의 기초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23년도 9월 19일에 매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외상매출금으로 잡혀 있겠죠. 돈 안 줬으니. 근데 1월 14일에 사기로 구속됩니다. 회수불능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자, 기초금액은 얼마냐면 200만원이에요. 근데 대손이 발생한 금액은 얼마예요? 500만원이죠.
그러니까 사기로 구속돼가지고 돈을 못 받게 되는 셈이에요. 근데 항아리 신주단지에는 200만원만 존재를 하고 그때 대손이 발생한 금액은 500이에요. 그러면 얼마에 대손 충당금 보충하면 돼요? 그렇죠. 200만원만 보충하면 되죠. 그러면은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요. 9월 19일은 맞고요. 1월 14일 거는 돈을 못 받게 됨으로써 매출 채권은 대변으로 들어가요.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이제 상실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로 봐요. 그리고 이제 항아리 신유단지에 모셔놓은 대손 충당금 200만원은 차변으로 그러니까 다 때려 넣어야 되죠. 그럼 없죠. 그럼 나머지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300만원. 그 맞는 거죠. 그 다음에 10월 11일 대선 처리하였던 500만원 중 350만원을 회수했다. 중이라고 하면은 앞에 걸 묻는 게 아니고요. 뒤에 걸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350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자, 10월 11일 회수됐대요. 뭘로? 현금으로. 아무 없으면 그냥 현금이라 칩시다.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 당했으니 다시 메꿔 넣어야 되잖아요. 대손 충당금만큼 넣어요. 선생님 왜 200만원 채워있으면 200만원 넘는 게 아닌가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회수됐다면은 여기에 350만원 그냥 다 뜯어 넣으면 돼요. 왜냐? 대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럼 12월 말자 분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손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을 한다는 얘기가 없으니 4번에 대한 부분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설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설정을 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분계는 맞지만 설정한다는 얘기가 없으니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수정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4번은 기말에 설정한다는 얘기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150만원 다시 이제 회수불능인데 이거를 다시 대소상각비 처리할 수는 없고 설정한다 얘기가 있으면은 이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지만 문제에서는 기말에 설정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 평가 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평가입니다. 아까 위에는 유가증권 분류고요. 이건 평가. 자, 1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어 외 손익이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이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과 이익이죠. 이건 영어 외 쪽으로 보는 거죠. 영어 외 손익으로 분류되는 게 맞습니다. 미실현이지만 어차피 1년 이내 갈아치울 거 그냥 수입비용 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2번 만기보유 증권은 평가 시 만기보유 증권 평가 손익으로 자본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이거는 미실현이지만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으로 해서 분류가 돼요. 자기 자본으로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할게요. 만기보유 증권이구나. 자, 다시 3번이 이거예요. 3번이 맞는 거고 2번은 삼각후 원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뭐 그냥 삼각후 원가 해가지고 이제 매도하는 만기보유 증권의 금액을 올려주는 역할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고요. 3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실은 자본으로 돼 있는 거고 4번 유가증권은 실사 재고를 조사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주인지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뭐 몇 주인지 조사하거나 그러진 않고 뭐 형체도 없고 실물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뭐 실사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9번에다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위하여 1년치 총 36만원을 가입하였다. 가입 시기는 2024년 8월 1일이며 전액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결산 시 올바른 분계 처리는 무엇인가? 자, 이거 좀 바꾸고요. 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을 1년치를 미리 가입을 했대요. 36만원치 가입을 합니다. 근데 언제 가입을 했냐? 8월 1일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이제 가입을 했으나 일단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1월 1일부터 7월 31일 거는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줘야 돼요?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인식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를 해라. 단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과 수익은 제외해라. 그 뜻은 뭐냐? 그거는 내년도 비용과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8월 1일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전액 보험료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다 처리한 거죠.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내가 다 그냥 돈 다 냈으니까 비용으로 처리하지 맞냐.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이제 보는 거고요. 다 쓸 목적으로 비용으로 했지만 다 썼어요? 12월 말까지? 아니죠. 7달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36만원에서 12달만큼 쪼개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계산해줘요. 월 얼마? 3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8월부터 12월 말까지 하면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그렇죠. 5개월이죠. 그래서 5개월치만큼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3만원 5개월. 얼마? 15만원 만큼의 비용 처리하는 거고 내년도에 해당하는 7개월치만큼은 어떻게 돼야 돼요? 5, 7에 얼마? 35만원. 3, 7에 21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합치면 36만원이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비용으로 취급을 하고요. 15만원. 근데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는 내년도 비용이니까 이거는 비용으로 취급할 수가 없다. 올해 기준으로. 얼마? 21만원. 그래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미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제 내년도 비용에선 다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대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보험료로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으로 맞는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